전업주부 20년 과연 재산분할 50%가 되겠냐?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대기업과 보험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5년, 대한민국의 최고의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에서 10년간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17년차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재산 분할만 해도 사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재산을 분할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내가 이혼 소송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은 판결 선고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그 사이에 또 부동산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최근 제가 직접 소송해서 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전업주부는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몇 프로를 받을 수 있냐, 50%를 받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50%는 일반 전업주부는 아니고 맞벌이다. 근데 이제 저한테 최근 오신 분은 본인은 20년 동안 전업주부고 사실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30%도 받기 어려운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 분할 시기는 두 가지를 나누셔야 돼요. 부동산하고 은행 예금 같은 거. 그러니까 부동산은 내가 처분이 맘대로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변론 종결시. 변론 종결시라는 거는 판결이 나기 전에 마지막 변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때를 기준으로 부동산은 그 시세를 측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시세이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가 가장 기본이 돼요. 근데 실거래가가 없으면은 KB 시세도 이제 참고를 하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시세라는 게 어려워요. 아파트는 같은 평형에 같은 주변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라는 게 있는데, 이 토지라는 거는 내 옆에 토지하고 내 토지가 같은 토지가 아니에요. 평형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감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거는 또 감정을 잘 받는 게 엄청난 중요한 건데,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 그래서 부동산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 또 반면 예금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을 빼고 이렇게 숨기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소제기 시점. 왜냐면 일단 소제기를 하면은 돈을 다 빼세요, 보통. 누가 봐도 일단 돈 통장부터 비워라 이런 조언을 듣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 변론 종결시로 하면은 예금 남아있는 분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 소제기 시점에 나나 상대방의 예금이 얼마나 있었나,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전업주부 20년 과연 재산분할 50%가 되겠냐. 예, 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 전업주부는 사실 돈을 번 적은 없으세요. 없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차마 개인정보 이슈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전업주부도 5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친정에서 받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심지어는 아이도 없었어요. 근데도 50%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 판례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최근에 제가 받은 판결인데요. 이제 보시면 2022년 이제 10월인가 종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선고는 2023년 1월인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재산 분할로 이렇게 받아라. 그리고 소송 비용은 본소 반소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내용이 전혀 안 나오죠.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이혼 판결문은 너무 이게 개인적인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개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재산분할 시점, 이 재판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기준이다. 그러니까 내가 2022년 10월 30일에 변론이 종결했으면 2022년 10월 30일 기준으로 모든 걸 정한다.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이 기준 시점을 달리할 경우 중복 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본소를 제기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무렵, 그러니까 소제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제 이렇게 판결하셨고, 이건 대부분의 법원이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원고 50%, 피고 50%라고 나와있죠. 근데 이 원고랑 피고는 결혼을 20년 좀 넘었나? 20년이 좀 안 되나? 20년 정도 했고요. 근데 자녀는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을 보면은 피고만 소득활동하였고, 피고라는 게 남편분이세요. 남편분만 소득활동했고, 여기에는 좀 너무나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 뺐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원고가 남편이 생활비를 많이 안 줬어요. 그래서 친정에서 좀 많이 음식 같은 거 많이 준 게 있고, 재산은 다 남편 명의로 있었는데, 원고가 뭐를 했냐, 소득은 없었는데 부동산 투자를 한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명의랑 상관없이
원고가 왜 그 부동산 투자 잘하시는 분 있죠. 그런 분이셨어요. 본인이 소득은 없었지만 근데 이제 또 원고가 현명하지 못하게 그또 자기 명의로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자기는 소득한 게 없으니까 자기 명의로 하면은 돈 버는 게 없는데 뭐 그 아파트 계약금 분양대금을 뭐로 냈냐 하고 또 세금 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 명의로 한 거예요.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재산 분할을 50% 받는 게 거의 힘든데 하여튼 저희 의뢰인도 워낙 적극적이셨고 저도 그 당시에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거는 진짜 열심히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노력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남편은 그런 데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여자분이 혼자 다 하신 거예요. 물론 주장만 하면 안 되고 입증을 해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50대 50으로 받았습니다. 다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판례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 전업주부도 50대 50으로 재산분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전업주부가 특별한 활동을 한 게 없다 그러면 쉽진 않아요. 근데 내가 돈을 번 흔적도 없고 집 명의도 남편 명의라고 하더라도 내가 우리 부부의 지금까지 재산 형성을 위해서 한 노력 그거를 잘 설명을 하고 입증을 하면은 재판부를 설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혼의 재산 분할은 뭐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얼만큼 잘 주장을 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저는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우신 분은 이혼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경제적 독립이라는 거는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경제적 독립을 하려고 그러면 재산 분할을 잘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분은 좀 되게 처음에는 좀 저도 막막했어요. 왜냐면 본인 명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어쨌든 외적으로는 소득 활동을 한 게 없고 그거는 입증이 바로 돼요. 국세청에 세금 신고한 게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아르바이트로 돈 벌었다 그런 거 아무리 주장해도 이 세금 신고 안 하면은 사실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뭐 그런 부동산 학원도 다니고 뭐 어떤 주변 사람들한테도 투자 잘한다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그 부분을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받은 거죠. 오늘 재산 분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재산 분할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사건 수임이나 상담, 의뢰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수임이나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